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2019년이 아니었고 동영상 보여드리고 싶은 게 상당히 많은데 동영상이 안 나갈까봐 컴퓨터 준비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먼저 일단 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조앤김 지너믹스라고 하는 올해 새로 생긴 우천치회사 선임연구원이고요. 이름은 과학국이라고 합니다. 정현수 연구원과 함께 이번 그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 내용은 NGS 요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분석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NGS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연구의 동향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NGS의 원리를 기본 원리부터 최신의 어떤 그런 기술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NGS를 이용해서 진행되고 있는 한 5가지 정도의 연구 분석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식의 연구가 진행이 되고 어떤 단계를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의 논문의 연구 경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한 3파트 정도로 나눠서 진행이 될 거고요. 한 2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50분 정도 진행하고 쉬고, 한 1시간, 10분, 1시간 정도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30분 하면 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NGS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인간의 유전체가 한 3기가 정도 된다는 사실을 좀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페어로 따지면 한 30억 개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것들 이제 밝혀내는 것을 시퀀싱이라고 하죠. 원래 이제 시퀀싱이라는 것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돌아가신 쌩어라고 하시는 분인데 노벨상을 2번이나 타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퀀싱으로만 2번 타셨는데 보이시는 DDNTP라고 하는 뉴클레오타이드에서 3' 말단에 OH 대신에 H가 붙어있는 이 물질을 이용해서 DNA 합성을 터미네이션 시킴으로써 그 DNA 시퀀싱하는 기초를 만드신 겁니다.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DNA를 프레그먼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을 이제 증폭을 하는데 증폭할 때 아까 말씀드린 DDNTP를 넣는 거죠. 아마 생물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렇게 형광 표시가 된 DDNTP가 하나씩 한 베이스 페어가 차이가 나는 프레그먼트가 다른 그런 길이들이 증폭이 됩니다. 이것들을 전기 홍동을 하게 되면 어떤 순서들은 이제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있게 되면 어떤 순서로 연기가 배열되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억을 리마인드 하시라는 차원에서 동영상을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쌩어 시퀀싱의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건지 잘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PCR을 통해서 증폭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한 종류의 DDNTP를 이제 섞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다 멈추고 이렇게 이제 이런 반복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G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차례차례 쭉 올려붙이면 어떤 시퀀스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ATGC에 대해서 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처음에 이제 알고자 했던 시퀀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알아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쌩어 시퀀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쌩어 시퀀싱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 예전에 인간의 지능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한 3조 원 정도 들여서 인간의 지능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기가 인간이 한 3기가 정도 되는데 30억 베이스 페어고요. 쌩어 시퀀싱 통해서 최근에 이제 쌩어 시퀀싱을 쓰는 기계로 나온 게 한 1000 베이스 페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전에 지능 프로젝트 할 때 굉장히 유명하신 분 연구소에서 이렇게 시퀀싱기를 공장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계속해서 이제 시퀀싱을 진행을 했죠. 지금 이제 중국에 있는 BGI라는 회사에서 NGS 머신을 이렇게 갖다 놓고 공장처럼 시퀀싱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퀀서가 사용이 되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NGS 플랫폼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한 4가지 정도가 NGS 시퀀싱 플랫폼으로 커머셜라이즈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시 그리고 GS 플렉스라고 해서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2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고요. 이게 이제 후발주자인데 최근에 이제 많이 좀 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후발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2개부터 먼저 간략하게 원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 거의 한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요거에 이제 일루미나 시퀀싱이 진행되는 이런 아주 작은 칩입니다. 그래서 8개의 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 한 레인당 30기가 정도, 그 인간 유전체 한 10배 정도 되는 양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원리는 보면은 요 바닥에 프라이머라고 해서 이렇게 그 쭉쭉쭉쭉 그 증폭을 할 수 있게 밑에 이미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안 보이게. 그러면 프래그먼트가 들어가서 브릿지 형태를 이루면서 증폭이 진행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클러스터라는 것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일루미나 시퀀싱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클러스터 형성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는 시퀀싱 바이 신세시스라서 SBS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이스 페어가 이제 세거 시퀀싱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가 들어가면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근데 멈추는데 일루미나 것들은 멈춘 다음에 다시 회복을 해서 다음 베이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를 보고 멈추고 들어가고 멈추고 반복을 합니다. 보시면 하나가 들어갔다가 형광을 띤 물질이 레이저를 통해서 디텍션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말단이 회복이 돼서 다음 베이스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클을 계속 돌면서 한 100베이스 페어 정도, 최근 긴 건 한 300베이스 정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원리를 이제 좀 이해하는데 동영상만큼 좋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먼저 이제 DNA를 이렇게 더블 스트레이트가 있는데 쪼개게 돼요. 그래서 쪼개게 되면 끝에가 이제 이렇게 막 잘리니까 블런트 엔드를 막아주고, 그래서 아데닐레이트를 한 다음에 PCR에 필요한 이런 아답터들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나면 이제 이걸 이용해갖고 그 브릿지 PCR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클러스터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브릿지 PCR이 진행이 돼서 클러스터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보여줄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베드가 이제 8개가 쭉 있는데, 이 바닥에는 이렇게 자그마한 이런 아까 붙였던 거와 이제 상호적으로 결합되는 파일들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쭉 뿌려줍니다. 그러면 DNA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날라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밑에서 이제 하이브리드가 되는 것과 매치가 되고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이게 이제 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하나의 프래그먼트가 하나의 군집을 이루는 거예요. 클러스터가 돼서. 이렇게 브릿지 PCR을 이루게 되면은 하나는 정방향으로, 하나는 역방향으로 얽혀있는 클러스터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부적으로 결합되어 있던 건 날려버리고, 반대쪽에 그 증폭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밑을 막아주고, 위에서부터 이제 시퀀싱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벨트 안에 엄청나게 이제 이런 작은 클러스터가 엄청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끝이 막혀 있지만 형광이 달리는 것들이 하나씩 들어가고, 체크한 다음에 날아가고, 하나가 또 들어가고, 체크한 다음에 날아가고, 이게 이제 일루미나 시퀀싱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시퀀싱 하면서 그 염기서열을 알아낸 것을 SBS라고 하고, 시퀀싱 바이 신세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세시스를 하면서 시퀀싱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광을 띠는 것들이 그 거의 뭐 이만한 그 비드 안에 사진처럼 이렇게 계속 사이클마다 찍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시퀀싱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프레임워크가 이만큼 있고, 프라이머가 있고, 요것들은 이제 바닥에 아까 깔려있던 것들. 바닥에 이제 증폭을 위해서, 클러스터를 위해서 깔리는 게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고요. 요 안에는 이제 시퀀싱 프라이머라고 해서 프라이머를 갖다 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퀀싱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인덱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덱스는 뭐냐면, 시퀀싱을 그때 한 레인이 이제 진행해서 30기가 정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보통 하나만 넣지 않아요. 샘플에다가 RNA-C 뭐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레인에다 막 샘플을 여러 개 집어넣습니다. 한 10개, 뭐 6개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러면 이제 마구잡이로 섞여서 들어간 시퀀스들을 구별을 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이 인덱스라고 하고 끝에 한 8개 내지 6개 정도 붙여있는 시퀀스가 있어요. 이 시퀀스를 전체를 시퀀싱을 진행한 다음에 인덱스만 따로 또 시퀀싱을 한번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의 이제 샘플을 만들 때부터 어떤 샘플은 뭐 1번 인덱스, 어떤 샘플은 2번 인덱스라고 다 이제 구별이 됐기 때문에 시퀀싱을 각각에 나온 그 이 비트는 이런 인덱스를 갖고 있다 그러면, 아, 이거는 뭐 1번 샘플에 해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멀티플렉싱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인덱스 이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 아까 두 개 중에서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쓰인다고 했던 파이로 시퀀싱, 그러니까 GSFX라고 하는 그 시퀀싱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PCR을 아까 진행을 할 때, 일루미나는 브릿지 PCR이라는 것을 이렇게 DNA가 브릿지를 이루면서 진행이 되는데, 얘는
이멀전 PCR이면서 이렇게 성게 모양으로 기름방울 안에서 이제 PCR이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기름방울 안에 비드 하나, DNA 프레그먼트 하나에서 이런 동일한 프레그먼트가 이렇게 성게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왕창 만들어냅니다. 왕창 만들어내고 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웰이 있어요. 웰에다가 비드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고 엔자임을 꽉 채우죠. 이 엔자임은 뭐냐면 시퀀싱이 진행이 될 때는 이제 DNA 이제 합성 과정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DNA가 하나 들어가고 나면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 들어가면 파이로포스페이트라는 게 나옵니다. PPI라는 게 나오는데 이 PPI를 효소등을 통해서 빛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C가 이렇게 쭉 들어갔을 때 빛이 하나 나온다. 그럼 C가 하나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C가 두 개 나왔다. 빛이 두 번 나왔다. 두 배로 나왔다. 그러면 C가 두 개 들어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만 쭉쭉 집어넣어주고 빛이 생성되는 양을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파일럿 시퀀싱의 원리고요. 이제 이 두 가지 시퀀싱 기술에 메인적인 차이가 일단 세 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읽는 방향이 두 개씩 달라요. 첫 번째는 로슈의 FLX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쭉 읽는데 아까 이제 일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상하로 이렇게 클러스터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페어데드라고 하는 양쪽 말단을 읽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시퀀싱 원리가 다르다 보니까 발생하는 어떤 에러의 타입이 다릅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일루미나 시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substitution 에러,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아미노산 이제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A인데 이제 C로 읽히거나 G로 읽히는 등의 이제 다르게 읽히는 거고 로슈의 이제 그 GSFLX 같은 경우에는 인델 에러가 생기는데 이게 생기는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빛이 하나가 있을 때는 1이 나오고 두 개가 이제 들어가면 2가 나와야 되는데 리니어하게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6개면은 6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막 5.5, 뭐 적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호모폴리머라고 해서 하나의 연기가 굉장히 길어질 경우에는 그 개수를 정확하게 디텍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델에러가 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일루미나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그것이 싸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쌉니다. 훨씬 싸고요. 대신에 이제 약점은 리드 렌스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게 약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NGS 원리에 대해서 간단한 걸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시면 가격이 일단 싸요. 기존의 생활 방식보다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드의 길이가 짧다. 그리고 대신에 많이 생성한다. 짧지만 많이 생성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에러는 기존의 시퀀싱 방법보다 좀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에 좀 이런 방법들이 되게 아까 보시다시피 막 마이크로 칩 위에서 진행되거나 비드 위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그 미세공정으로 진행된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대부분 이제 NGS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거나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2세대, 이것들은 이제 2세대 시퀀서라고 하고, 이건 2세대 시퀀서들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달이 하고 있죠. 그런데 한계와 그런 극복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시퀀싱의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시퀀서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첫 번째는, 이 친구는 이제 이 염기를 갖다 넣어주는 하나 넣어주는 친구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각각 시퀀서들은 다 형광을 사용하죠. 그래서 플로로센스를 여기다 이제 딱 붙여주는 친구. 이 친구는 이제 레이저를 쏴서 그 플로로센스가 빛을 만들어주게 하는 그런 친구고, 얘는 그 빛을 사진을 찍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얘는 뭐냐? 얘는 이제 기존에 이제 시퀀싱이 하나가 진행이 되고 나면 다음 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남아있으면 신호가 섞이겠죠. 얘를 잘라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얘를 잘라내야 되는 친구인데 공교롭게도 아까 보시면 클러스터라는 거 안에 굉장히 많은 DNA 다발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는 안 잘리는 애들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전부 100% 잘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리다 만 애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이클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누적이 되게 되면 끝에 가서 에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루미나가 가지는 시퀀서의 특징은 말단으로 갈수록 퀄리티 스코어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이런 그 2세대 시퀀서가 레이저와 카메라 그리고 잘라내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이런 시퀀싱을 진행하기 위해서 PCR 앰플리케이션을 해요. PCR은 굉장히 특이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논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일반적인 PCR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증폭하고자 하는 프래그먼트의 GC 컨텐츠에 따라서 증폭되고 안 되고가 명확합니다. 보시면 40% 기준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거나 혹은 익스트림하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거의 증폭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시퀀싱에 앞서서 PCR을 진행을 하는데 증폭을 하는 과정에서 GC 컨텐츠가 많은 리전은 증폭이 안 돼서 시퀀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퀀서를 통해서 이제 증폭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것들이 이제 전체 유전자 상에서 갭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퀀싱에 바이어스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2세대 시퀀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직까지 이제 여전히 높은 에러 레이트도 참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처음 나온 이제 생어 시퀀싱, 캐필러리 시퀀싱인데 이제 처음은 아니죠. 제일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생어 시퀀싱인데 한 0.1% 정도 나고 에러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454 올 모델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 파이버 시퀀싱 쓰는 모델 같은 경우는 1%라고 나오는데 1%보다 좀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일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0.1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0.2%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어 시퀀싱이 이런 것들보다 높아요.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린 아이언 토렌트라든지 펫바이오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에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NGS는 이런 에러를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소식이 하나 들리죠. 벌써 지지난달이에요. 제가 지난달에도 참 말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지지난달인데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2등을 달리던 GSFLX에서 로슈이에서 이걸 포기하겠다고 이제 단종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더 이상 이제 이걸 포기한다, 더 안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유는 이제 분명하죠. 이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루미나에서 나오는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일루미나에서는 계속해서 리드기가 길어지면서 얘들을 치고 오니까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포기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시스템에다 돈을 더 3세대 거에다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또 모르죠. 보나마나 망할 것 같은 느낌인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수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3세대 시퀀서들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최신에 어떤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온 토렌트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뭐냐면 아까 DNA가 하나 들어가면서 파이로포스페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갖고 시퀀싱 하는 게 GSFLX라고 하는 파이로 시퀀싱이었는데 이 친구는 여기서 나오는 파이로포스페이트가 아니라 H를 디텍션합니다. H를 반도체상에서 이 pH의 차이를, 그러니까 H가 발생하게 되면 pH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pH가 변하는 정도를 디텍션해요. 그렇기 때문에 형광이 없고 카메라가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발달된 형태에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pH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디텍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는 시퀀서인데 실제로는 에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 반도체가 그렇게 싸지가 않나 봐요. 뭐 형광을 안 써도 되고 카메라가 필요 없으니까 저희는 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단가를 못 맞추고 있어요. 이 시장에서. 근데 아직까지 거의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복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기존에 2세대가 가지고 있던 카메라하고 형광은 없앴다는 점에서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펫바이오의 이제 서클라 컨센서스 시퀀싱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 펫바이오 시스템은 3세대라고 불렸지만 사실은 3세대라고도 조금 모호한 시퀀서입니다. 왜냐면 마찬가지로 형광하고 레이저, 이 카메라를 해갖고 형광을 이용해서 이제 디텍션하는 방법은 예전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데 다만 효소를 바닥에다가 이 폴리머레이즈를 고정을 해놓고 DNA가 한 문자씩 시퀀싱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일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다발을 이뤄서 동시에 여러 가지가 이제 한 번에 컨센서스한 시그널을 줬는데 이 시퀀서 같은 경우에는 싱글 몰리큘을 그대로 시퀀싱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3세대가 가져야 될 장점은 싱글 몰리큘, 이 하나의 분자를 직접 시퀀싱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카메라랑 형광 가치가 없어야 되고 PCR 앰플리피케이션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요새 이제 얘기하는 3세대 시퀀서의 조건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장점은 있죠. 하나를 시퀀싱하고 길이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문제는 에러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시퀀서가 알려진 게 에러율이 한 15%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람하고 사람의 차이가 0.1%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시퀀싱 에러가 15%면 이 시퀀싱 하나 많아겠죠. 그러니까 거의 뭐 쓸 수 없는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뭐 변이를 보는 건 거의 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그 회사 사람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아답터를 서큘러된 아답터를 붙여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달라붙어서 증폭이 진행이 되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서 뺑글뺑글 돌겠죠. 계속 돕니다. 계속 도는데 이렇게 계속 돌게 되면 읽었던 걸 또 읽고 읽었던 걸 또 읽고 반복해서 읽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같은 걸 반복해서 읽게 되면은 에러를 줄일 수가 있어요. 컨센서스하게 최소한 3번 내지는 5번 정도를 한 프래그먼트를 읽음으로써 에러가 나는 부분들을 보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러를 굉장히 많이 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말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실용화되기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선도주자였던 일루미나라는 데서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거의 이제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루미나에서도 머리를 써서 기존의 이제 PCR 증폭을 안 하고 시퀀싱을 진행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킷들을 벌써 판매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까 PCR이 진행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 GC 컨텐츠 때문에 바이어스가 생긴다는 부분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이제 PCR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증폭이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높죠. 0인 부분이 증폭이 안 되는 부분인데 높고 전반적으로 오르지 않고 어떤 부분을 적게 되고 어떤 부분은 많게 되는 이런 결과를 보이지만 PCR 프리킷은 다음과 같이 DNA 프래그먼트를 비드를 이용해서 자석을 끌어내린대요. 기존에는 젤을 이용해갖고 사이즈 셀렉션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새롭게 비드를 이용해서 사이즈 셀렉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젤에서 오는 로스가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PCR이 필요가 없고 다음과 같이 굉장히 고르게 균일한 뎁스로 전체적인 지능이 증폭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미 키트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몰리큘러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또 리드레이스가 한 100베이스 페어, 150베이스 페어, 뭐 길어봐야 최대 뭐 마이식 같은 경우 300베이스 페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새로운 기술들을 또 키트로 만들고 있어요. 아마 내년부터 상용화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 기술이 발달되게 된 논문은 모틸러스 뭐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이상한 동물의 그런 지놈을 시퀀싱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런 동물입니다. 척색 동물인데 굉장히 지놈상의 반복이 심해서 시퀀싱이 거의 뭐 어셈블이 거의 어려운 기존의 방법으로 막 1KB 정도 한 1000베이스 페어를 시퀀싱해서 조립하면 많이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특이한 동물인데 이런 동물을 이제 어셈블을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만들었죠. 이 연구팀이 뭐냐면 비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무작정 쪼개는 게 아니라 좀 큰 덩어리로 먼저 쪼개요. 한 8kb에서 10kb 정도 되는 걸로 쪼갠 다음에 이렇게 쪼개진 프래그먼트들을 다음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죠. 멀티플렉싱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 레인에 일루미나 같은 경우는 96개까지 멀티플렉싱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96개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한 요 튜브 안에 500개 정도의 몰리큘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각각을 다 인덱스를 따로 단 다음에 부분만 시퀀싱을 따로따로 모아서 어셈블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를 다 어셈블리 하는 것보다 일부분만을 따로 모아갖고 어셈블을 하게 되면 반복이 많이 중복될 수 없고 각각의 부분만을 효율적으로 이제 어셈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유튜브에는 전체 이만큼 중에서 여기 부분이 들어있고 유튜브에는 전체 이만큼 중에 이만큼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격자를 나눠서 따로따로 어셈블을 진행해서 최초의 로우리드를 길게 만들어서 주는 이게 이제 몰리큘러라는 기술로 이제 패키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내년에. 그래서 이제 일루미나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아마 근데 이런 기술들이 머지않아서 또 금방 사라질 거예요. 더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주 임시적인 기술로서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기술은 이런 거죠. 이제 나노포라고 해서 보시다시피 이게 실제로 나온 제품인데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게 시퀀서예요. 시퀀서라고 나와 있고 다음과 같은 그 구조를 통해서 시퀀싱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실제로 이미 판매는 되지 않지만 나와 있으면 저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손바닥만한 게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쭉 가는 바닥에 공국들이 있는데 이 공국 속에는 보시면 나노포어가 들어있어요. 하나씩. 이런 포어 안에 DNA가 쏙 들어가면서 시퀀싱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있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노트북에 USB 3.0 케이블 꼽아서 이만한 게 시퀀서예요. 그래서 DNA 라이브러리 진짜로 집어넣고
이 안에 이제 그 패러미터들이 막 들어있겠죠. 소프트웨어가 시퀀싱을 해요. 실제로 되는같이 피크가 이렇게 뜨면은 특정 피크 그 리플레이 타입마다 피크가 다르게 뜨면서 그 공급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이렇게 정으로 나오게 돼요. 아직까지는 실용화가 되는 것들은 좀 이제 거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머지않아 이렇게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우리 손으로 이제 쥐어볼 날이 그렇게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이제 막 좀 돈이 비싸거나 뭐 좀 어려워서 시퀀싱 기술은 좀 돈이 많이 든다. NGS 심하면 돈 많이 든다. 이런 얘기 이제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퀀싱 기술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분석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연구할 수 있는 분야라든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어떤 식으로 NGS가 어플리케이션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이제 정현수 연구원이 먼저 첫 번째 파트에 리시퀀싱과 RNA-seq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NK-Genomics의 정현수 연구원입니다. 지금까지 NGS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어보셨는데 저는 그렇다면 이제 NGS를 이용해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5개의 분석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한 중간까지만 설명드리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시퀀싱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리시퀀싱이라는 창조 유전체를 이용해서 개체의 유전 변이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보시다시피 매우 아름다운 부분인데 제가 좋아하는 부분인데 생김새가 굉장히 다른 걸 알 수 있죠. 생김새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 두 사람이 과연 유전 정보가 얼마나 다를까,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두 명은 이제 0.1%밖에 유전 정보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한 것이,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리시퀀싱이라는 방법인데요. 먼저 개체가 가지고 있는 창조 유전체 서열을 알고 있다면 분석하고 싶은 개체에 대한 유전 정보를 NGS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단편적인 염기 서열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창조 유전체에 이렇게 정렬을 시키게 되면 분석하고 싶은 개체가 가지고 있는 개체 특이적인 유전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창조 유전체를 다시 한번 이용해서 시퀀싱을 한다 라고 해서 이제 리시퀀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리시퀀싱을 이용해서 개체가 가지고 있는 변이를 파악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개체의 변이가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보시면 샘플 1, 2를 보시면 샘플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A, 2 같은 경우는 T 이렇게 싱글 뉴클레오타이드가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변한 것을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에 변이가 생겼다라고 해서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베리언트라고 해서 SNV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SNV가 기존에 알려져 있는 변이이거나 혹은 집단 내에서 1% 이상의 변이를 보일 경우 이제 폴리머피즘이라고 해서 SNP라고 여러분이 잘 아는 SNP라고 하죠. 이 같은 이제 리시퀀싱 방법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창조 유전체 서열로 같은 종의 창조 유전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왜 창조 유전체를 같은 종으로 써야 하냐면 인간과 침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 상관관계가 매우 비슷하죠. 유형관계가 비슷한데 사람의 염색체 개수와 침팬지 염색체 개수는 염색체 수도 다를 뿐더러 염색체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창조 유전체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로는 위생물 같은 경우 같은 종이라도 여러 개의 스트레인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인끼리 호리젠탈 진 트랜스퍼 같은 이제 유전체 정보 이동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창조 유전체로 쓰기보다는 차라리 염색체 정보를 창조 유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완전히 재구성하자라고 해서 이제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드노버 어셈블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퀀싱 과정을 전체적으로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그림인데요. 먼저 조직 샘플로부터 DNA를 추출하게 되고 추출된 DNA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장치를 이용해서 절편 정보를 얻게 됩니다.
절편 정보를 얻은 후 참조 유전체에 서열을 붙이게 되고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특징을 변이를 파악하게 됩니다. 리시퀀싱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염색체 전체를 타겟하는 홀 진원 시퀀싱이 있고, 그리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진 영역이죠. 진 영역만을 타겟하는 엑손 시퀀싱,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리시퀀싱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의 장점은 기존에 사용되던 SNP 칩 같은 경우 이미 알려져 있는 SNP 같은 이제 개체 변이가 이미 알려져 있어야 되는데, 리시퀀싱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알려져 있는 변이만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가 가지고 있는 뮤테이션 단위의 변이까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시퀀싱 분석 방법을 천천히 이제 살펴볼 건데요. 먼저 분석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FASTQ 파일 포맷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FASTQ 파일이란 NGS 장치를 이용해서 얻은 절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 먼저 헤더, 그리고 시퀀싱 정보, 절편이 가지고 있는 시퀀싱 정보, 그리고 구분자, 그리고 시퀀싱 뉴클레오타이드 정보에 대한 퀄리티 스코어, 이렇게 4개로 표현이 됩니다. 헤더부터 보시면 시퀀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시퀀서 이름, 그리고 위치, 절편 정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정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인덱스 시퀀스, 이런 정보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한 퀄리티 스코어 같은 경우 크레딧 퀄리티 스코어라고 해서 크레딧 퀄리티 스코어를 이용하는데, 크레딧 퀄리티 스코어란 무엇이냐면 이 퀄리티 값이 마이너스 10의 로그 t라고 해서 t 값은 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에러율, 실제적인 에러율을 뜻합니다. 이 에러율을 가지고 로그로 보정한 값이 크레딧 퀄리티 스코어 값인데, 예를 들어서 가장 널리 쓰이고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크레딧 퀄리티 스코어가 30이다 라고 하면은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30 이퀄 마이너스 10의 로그 t가 되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이퀄 로그 t, p는 1000분의 1이 되죠. 10의 마이너스 3승. 그렇기 때문에 에러율이 보통 0.1%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시퀀싱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분석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게 GATK라는 툴인데, 모든 소프트웨어 툴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오늘은 GATK를 이용한 SNP 그리고 인델을 어떻게 추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로우 데이터에 대한 퀄리티 컨트롤이 필요한데, 로우 데이터란 시퀀서로부터 생산된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절편 정보를 로우 데이터라고 합니다. 로우 데이터에 대한 퀄리티 컨트롤이 필요한데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프로그램이 FASTQC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FASTQC 소프트웨어 툴을 이용하면 절편 정보가 가지고 있는 퀄리티 스코어를 박스앤 히스토 플롯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리드 포지션에서 가지고 있는 리드의 퀄리티 정보인데요. 이 예는 지금 일루미나 시퀀서에서 생산된 절편 정보의 예입니다. 일루미나의 특성상 리드 말단으로 갈수록 점점점 시퀀싱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분석자는 자신에게 맞게 예를 들어서 내가 퀄리티 20, 평균적으로 퀄리티 20 되는 부분, 밑으로 가는 부분은 전부 잘라내겠다. 그렇게 하면 이 부분 잘라내면 되는 거고, 30 이상이다 그러면 잘라내면 되는 거고, 자기의 분석에 맞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시퀀싱을 할 때 인덱스 정보 혹은 아댑터 이런 것들이 잘못 시퀀싱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시퀀싱 도중에 아댑터나 인덱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또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전처리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리드에 대한 매핑이 필요한데, 리드 매핑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참조 유전체에 절편들이 이렇게 들러붙는 그것들을 리드 매핑이라고 합니다. 리드 매핑에는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프로그램이 거로스-테일러 트랜스포메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BWA, 포테이토 두 개가 아주 널리 쓰이고 있는데, 두 개 모두 아웃풋으로 시퀀싱 얼라이먼트 맵이라는 이제 아웃풋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리드 매핑이 되는 예를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루미나 시퀀서 같은 경우는 페어 엔드로 이렇게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참조 유전체에 페어 엔드로 정확한 에버리지 사이즈, 인설트 사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붙는 경우, 가장 보편적인 경우고, 참조 유전체와는 다르게 참조 유전체와 개체 간에 이제 0.1% 정도의 변이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 사이에 이제 인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인설션이나 딜리션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인설션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멀게 붙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한 리드가 이렇게 좁게 붙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완전히 구조적인 변이가 생겨서 한쪽 경우 아예 붙지 않는 싱글톤으로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붙는 것을 잘 확인을 하고, 내가 만약에 구조 변이를 파악하고 싶다, 그러면 싱글톤까지도 허용을 해야 되는 거고, 스트릭트하게 변이만을 딱 탐색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에버리지로 딱 붙는 것만을 분석할 때 사용해야 됩니다. 리드 매핑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GATK2를 이용하기 전에 그 아웃풋 리드 매핑 단계에서 생긴 아웃풋 파일을 프로세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먼저 sorting and add 리드 그룹 같은 경우 매핑된 리드들의 순서를 정리하고 그 샘플의 ID, 태그 정보 등을 추가하는 과정이고, remove duplication 같은 경우는 시퀀싱 과정 중에서 한 개의 절편 같은 경우 한 번만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중복적으로 되는 것 없이 한 개의 절편만이 시퀀싱 돼서 생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중복돼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과정이고, 픽스메이트 같은 경우는 페어엔드 형태로 이제 매핑된 리드의 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세싱이 끝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GATK2를 이용하게 되는데, 변이를 뽑기 전에 로컬 리얼라이먼트 그리고 베이스 퀄리티 리칼리브레이션이라는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변이 추출 전에 최종적으로 프로세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왜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되냐면, 참조 유전체에 절편이 이렇게 붙는데, 절편 끝에 만약에 딜리션이 생겼어요. 참조 유전체에 딜리션이 생기면 리드들이 붙었더라도 딜리션 때문에 개체가 가지고 있는 변이다 라고 잘못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보정해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로컬 리얼라이먼트라는 단계고, 베이스 퀄리티 리칼리브레이션도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면, 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시퀀서에서부터 생산되는 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퀄리티 스코어가 있는데, 그 퀄리티 스코어를 이제 그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에러율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엠피리컬하게 측정된 베이스 퀄리티와 보정을 시켜주는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베리언트를 뽑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실제로 이제 베리언트를 뽑은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크로모좀 정보, 그리고 포지션, 그리고 변이가 가지고 있는 ID. 기존에 알려진 SMP 같은 경우 이렇게 RS 값이라고 해가지고 변이가 가지고 있는 이 변이가 어떤 변이인지 변이 정보에 대한 ID가 나오게 되고, 레퍼런스 시퀀스, 그리고 개체가 가지고 있는 얼터네이티브 시퀀스가 있고, 퀄리티 스코어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또한 변이가 가지고 있는 토탈 뎁스, 그리고 어릴 프리퀀시 같은 정보들도 프리셋 파일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리시퀀싱으로 변이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변이를 추출하는 가장 키가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그 뎁스입니다. 뎁스에 의해서 변이를 결국 추출하게 되는 건데, 왜냐면 NGS 장비 같은 경우는 에러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뎁스가 쌓이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만 뎁스가 리드가 하나만 붙는 경우 이것을 변이라고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뎁스가 많이 쌓여서 혹시라도 에러가 났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뎁스가 쌓이고 나면은 그것이 이제 변이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NGS 기반의 연구를 할 때 충분한 뎁스, 리시퀀싱 분석 방법 경우 특히 이렇게 충분한 뎁스가 쌓여야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리시퀀싱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논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천지론 프로젝트라고 해서 인간 1000명의 유전 정보를 분석하고 그것을 리시퀀싱을 통해서 개체가 가지고 있는 변이를 파악한 논문이 네이처에 게재된 논문인데, 이것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팀에서 수행한 이제 논문들입니다. 먼저 네이처의 표지 논문으로 실렸던 돼지의 유전체 지도를 완성하였고, 그리고 리시퀀싱을 이용해서 돼지의 진화 연구를 한 논문, 네이처에 게재되었고요. 나머지 이제 저스와 한우 유전체 비디오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현재 퍼블리케이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컨젠니탈 카탈락이라고 해서 선천적인 희귀 질환의 원인 유전자를 규명한 것이 있는데, 이것 또한 엑솜 시퀀싱, 말씀드렸던 리시퀀싱의 한 종류인 엑솜 시퀀싱을 이용해서 이것도 물론 퍼블리케이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연구팀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인데, 한우 NGS 분석을 이용해서 한우 유전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결과물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한우가 가지고 있는 SNP, 그리고 스몰 인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한우 같은 경우는 NGS를 이용한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NGS를 분석하지 않는 여러 연구자들도 오픈소스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연구팀에서 앞으로 진행할 아프리카 소 국제 컨소시엄 프로젝트인데, 아프리카에 여러 개의 이제 토착 소들이 있잖아요. 그 소들에 대한 샘플 정보를 얻고 리시퀀싱을 통해서 개체가 가지고 있는 변이를 분석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분석 방법인 리시퀀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두 번째 RNA 시퀀싱 중간 분석 과정 전까지만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석 방법인 RNA-seq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RNA-seq은 전사체를 시퀀싱에서 발현된 유전자와 발현량 그리고 아이소폼 등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 방법인데, 최근에 이제 NGS 분석 방법 중에 가장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RNA-seq입니다. 전에 설명드렸던 리시퀀싱 같은 경우 SMP 칩을 대체하는 기술이었다면, RNA-seq은 마이크로어레이, 널리 쓰이고 있는 기술이 마이크로어레이를 대체하는 기술로 쓰이고 있는데, 마이크로어레이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을 설명을 드리면, 유전자 수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장점입니다. 마이크로어레이 같은 경우 기존에 알려진 선행 연구를 통해서 칩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야만 연구가 가능한데, 칩에 내장되어 있는 정보만을 디텍션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RNA-seq 같은 경우는 시퀀싱 베이스드 메서드이기 때문에 기존에 선행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더라도 폭넓게 모든 진에 대해서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도가 높다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크로어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감도를 측정을 할 때 어레이 칩에 달려있는 시퀀스와 그리고 프루브, 형광물질이 달려있는 프루브와의 하이브리디제이션에 의한 간접적인 측정으로 이렇게 감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RNA-seq 같은 경우는 창조 유전체에 리드 절편이 붙는 것을 카운팅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흔히 RNA-seq을 전자저울,
마이크로어레이를 일반 저울에 비교하는 강도가 높다는 것이 두 번째 장점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생물종의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한 분석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많이 분석된 사람이나 휴먼, 마우스 그런 모델올각이 지금은 적용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칩을 미리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분석된 동물종에만 분석이 가능한데, RNA-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선행된 연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사체 자체를 아예 재구성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종의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스몰 RNA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스몰 RNA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이크로 RNA입니다. 마이크로 RNA는 20 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 작은 RNA인데, 마이크로 RNA가 하는 주 역할이 여러 가지 진의 익스프레션 패턴을 발현량을 조절하는 것이 마이크로 RNA의 역할인데, 워낙 짧기 때문에 어레이로 탐색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한두 베이스 페어 정도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마이크로 RNA가 전혀 다른 진을 디텍션하기 때문에 어레이를 이용한 분석 같은 경우는 이런 스몰 RNA를 탐색하는 것이 어려운데, RNA-식 같은 경우는 아예 시퀀싱을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 수가 짧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디텍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현재 마이크로 RNA의 데이터베이스는 밀베이스라는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축적이 되게 되는데, 일루미나를 통한 이제 NGS 장치가 NGS 분석 방법이 생기기 전에는 데이터의 축적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축적량이 굉장히 적었는데, 일루미나에서 이제 RNA 시퀀싱 샘플 킷을 개발한 이후로 축적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RNA-식을 이용한 마이크로 RNA 분석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DEG 외에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인데, 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한 분석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미 알려져 있는 진에 의한 알려져 있는 진만을 타겟하기 때문에 새로운 진 같은 경우는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데, RNA-식 같은 경우 노블 진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아이소폼이나 스플라이싱 사이트를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진 퓨전에 의해서 생기는 병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선천성 불수성 혈병 같은 경우 글리백이라는 물질을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고 하면 크로모솜끼리 전자가 발생해서 필라델피아 염색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는데, 결국 진이 퓨전된 거죠. 진이 퓨전된 것으로 인해서 병이 발병하는 것인데,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이 바로 이 글리백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분석 방법으로는 진 퓨전된 것을 디텍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RNA-식 같은 경우는 시퀀싱을 완전히 다시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진 퓨전 같은 경우도 빨리 디텍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변이 정보 또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기존 실험 방법의 어려움을 개선했다는 점인데, 패소젠이 이렇게 호스트로 침입한 경우 패소젠에 대한 염색체와 호스트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섞여버리기 때문에 이 호스트에 대한 발현량을 비교하고 호스트의 발현량을 측정하고 싶다고 할 때 이 호스트와 병원체를 따로 분리를 한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RNA-식을 이용한 분석 같은 경우 모든 분석이 인실리코상에서, 즉 컴퓨터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호스트와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혹은 전사체가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고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NA 시퀀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데이터의 생산 비용이 엄청나게 싸고 정확도가 굉장히 좋은 것이 바로 장점입니다.
그래서 RNA 시퀀싱의 전체적인 플로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시퀀싱과 마찬가지로 조직 샘플로부터 mRNA를 추출하고 추출된 mRNA를 cDNA로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시키게 됩니다. 차세대 염기설 분석을 통해서 절편 정보를 얻게 되고 얻게 된 절편을 참주 유전체에 정렬을 시키게 됩니다. 정렬된 참주 유전체에 정렬을 시키고 전서체를 생성하게 되고 발현량을 측정하고 이 측정량을 통해서 유전자의 기능 및 온톨로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RNA 시퀀싱에 대한 장점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쓰면 안 되겠죠. 자기의 분석 방법 혹은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분석 방법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RNA 시퀀싱 분석 방법의 소프트웨어 툴인 커프디프라는 것이 있는데 커프디프는 이제 아이소폼을 측정하는 데는 가장 유일하게 아이소폼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폴스 파시티브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듯이 분석 방법에 맞게 자신에게 맞는 소프트웨어 툴을 이용하는 것도 RNA 시퀀싱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RNA 시퀀싱의 단점을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모든 프로세스가 이 시퀀싱도 마찬가지고 RNA 시퀀싱 같은 경우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히 분석 방법이 컴퓨터상에서 리눅스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NGS를 이용하시지 않는 분석자들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체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파워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또한 RNA 시퀀싱 분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얻어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밸리데이션하는 것이 추가적인 밸리데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얻게 되더라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분석자의 역량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완전히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NA 시퀀싱이 나오고 나서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의 마이크로어레이를 분석하시던 분들이 NGS로 많이 넘어온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NGS에서 다시 마이크로어레이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올해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마이크로어레이 분석 방법과 그리고 RNA 시퀀싱 분석 방법을 비교해 봤더니 RNA 시퀀싱이 훨씬 더 마이크로어레이보다 정확도가 높다라는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이 모든 것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RNA 시퀀싱의 정확도는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어레이를 머지않아 대체할 것으로 저희 생각에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RNA 시퀀싱 분석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까지 아까 RNA-식에 대해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RNA-식의 정확도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면서 마이크로어레이로 좀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시퀀싱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건 별로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죠. 어떻게 이제 미래의 기술에 맞춰가지고 연구를 맞춰가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RNA-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아까 드렸고 실질적인 프랙티컬하게 어떤 식의 분석이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중에서도 RNA-식 아까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기본적인 거 마이크로어레이랑 비슷한 관계로 디퍼런셜리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 DEG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중에서도 굉장히 소프트웨어가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HT-식이라는 것과 DE-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것들이 분석이 진행이 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또 역시나 시퀀싱과 마찬가지로 다음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로우 데이터 퀄리티 컨트롤은 대부분 다 비슷해요. NGS 데이터를 첫 번째 어떻게 다룰까?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대답이고 첫 번째는 이제 RNA-식도 리드 매핑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리드 매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은 이제 타펫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이거 한국 사람이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미국에 계신 무슨
김대환이라는 분이 어떻게 하다 매력 서적 좀 알게 됐는데 논문 저자 1저자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타펫이라는 온라인 마켓을 아까 말씀드렸던 BWA나 보타이 대신에 사용을 하게 되고 차이점은 이거죠. 굳이 왜 BWA나 보타이가 있는데 타펫을 따로 쓰나? 다음과 같습니다. mRNA는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엑손끼리 막 이렇게 붙게 되죠. 인트론이 제거되는데 이 엑손의 정션 부분에 이제 시퀀싱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매핑을 그냥 하면 붙지는 않아요. 왜냐면 떨어져 있는데 이제 붙어갖고 이렇게 시퀀싱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안 붙는 애들을 파편화해서 스플라이싱을 더 내부로 짧게 잘라서 이렇게 떨어뜨려줘서 매핑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RNA식을 매핑할 때는 다른 프로그램을 쓰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타펫이라는 게 가장 브로드하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핑이 끝나고 나면 어느 진에 리드가 몇 개나 붙었나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과정이 이제 다음에 수반이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과정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 타펫에 나온 결과물들을 특정 프로그래밍 샘플을 이용해서 모디파이를 좀 하고 HTC라고 해서 이게 이제 카운트 숫자 세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파이썬 기반의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뭐 쉬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DEC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통계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한 원리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핑을 하고 난 다음에 HTC식을 수행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가로축은 요 제 1번 컬럼은 이제 진 네임이에요. 앙상블 표시되어 있고 샘플별로 각각의 진에 리드가 몇 개씩 붙었나 이것들이 이제 숫자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조직 간에 혹은 케이스 컨트롤 간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이걸 가지고 이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DEC라는 걸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 통계 분석을 아예 수행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다음과 같이 예를 들면 뭐 이런 뭐 실험 하나 예를 들어보죠. 뭐 밥을 먹은 다음에 그 췌장 조직과 밥을 먹기 전에 췌장 조직은 어떻게 다를까? 이런 식으로 케이스 컨트롤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조직을 여러 가지를 이제 한 번에 시퀀싱을 해요. 최소한 3개 이상 반복 실험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혹시나 저희는 어차피 이제 컴퓨터로 분석을 하는데 시퀀싱 업체에다가 데이터를 맡기고 시퀀싱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가 오고 나면 그게 이제 그 샘플이 있거냐고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시퀀싱 업체에서 실수를 해요. 샘플이 섞이는 경우도 있고 실험하다 보면 막 섞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기 전에 샘플끼리는 유사한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게 다음과 같이 힙맵이나 PCA 컴포넌트,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로서 PCA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다음과 같이 힙맵을 보시면 이렇게 한 그룹인데 이렇게 그 패턴이 딱 갈라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리드 카운트를 기반으로 상호 간의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갖고 샘플이 섞이진 않았는지 샘플이 안 섞였으니까 진행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미리 한번 판단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PCA도 비슷한 것들이 묶이게 되거든요. 근데 희미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비슷한 것들인데 딱 이렇게 X축, Y축 중에 X축으로 딱 갈라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샘플이 섞인 게 없으니까 다음 분석을 진행해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한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노멀라이즈와 디스퍼션 에스티메이션 그리고 네거티브 반영된 테스트까지 세 가지를 이제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RNA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데이터 노멀라이즈죠. 그래서 데이터 노멀라이즈가 굉장히 중요한데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음과 같이 이제 리드가 10개가 쌓여있고 2개가 쌓여있는 이런 경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NA식 같은 경우는 매핑된 리드의 수가 유전자의 반연량이죠. 바로 연결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10개 붙었고 얘는 2개 붙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얘보다 5배 발현이 되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면 RNA 시퀀싱은 샘플마다 시퀀싱이 돼서 나오는 그 양이 달라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많을 수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확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탈 리드의 생산량이 반영이 돼야 되고 진의 길이라는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자, 아까 10개가 있었죠? 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1000개 중에서 10개고 얘는 200개 생산한 것 중에 2개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가요? 이제 100분의 1이죠, 둘 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발현량은 기본적으로 평형하고 노멀라이즈를 해주면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고 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 진의 길이로 이제 또 노멀라이즈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보면 진 하나는 A가 길이는 이만큼이에요. 하나의 전사체가 나와서 이만큼 랜덤하게 시퀀싱이 되는데 얘는 길이가 2배입니다. 그러면 2배니까 시퀀싱을 랜덤하게 진행했을 때 2배가 나오겠죠. 그러면 하나가 나왔는데 얘는 진이 2배 발현되는 거예요? 아니죠. 똑같이 전사체가 하나씩 발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굉장히 FPKM이라고 혹은 RPKM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프레그 퍼 킬로베이스 오브 엑손 퍼 밀리언 프레그먼트 맵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수식어 같다면 이렇습니다. 전체 이제 붙은 리드의 개수를 진의 길이와 전체 총량으로 나눠준 거죠. 그러면 비교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FPKM을 썼는데 여기서 FPKM하고 RPKM의 차이점은 FPKM은 페어랜드 데이터, RPKM은 예전에 이제 페어랜드 나오기 전에 그냥 싱글핸드 데이터를 표현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리드퍼예요, 리드퍼.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걸 썼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진의 길이를 반영을 했는데 진의 길이가 2배라고 해서 2배 시퀀싱이 많이 되지 않다라는 거죠. 진의 길이로 노멀라이즈를 했는데 바이어스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진의 길이가 그냥 나눠준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 다른 진끼리는 비교하지 말고 같은 진끼리만 비교하자. 그러면 이제 진의 길이에 대해서는 이제 뭐 별 신경 안 써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어드 디자인을 해서 특정 조직과 특정 조직 간에 같은 진끼리만 비교를 하게 되면 전체 카운트 데이터로만 노멀라이즈를 해도 괜찮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DEC라는 것이고요. 이제 뭐 많이 쓰입니다. DEC, HCR 많이 쓰이는데 굳이 이제 여기서 DEC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HTTC이라는 그 프로그램과 굉장히 연동이 잘 돼요. 바로 아웃풋이 DEC의 인풋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고 보시면 이제 이게 DEC라는 걸 돌려서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보면 진이 뭐 나와 있고 민 베이스라는 거는 두 조직에서 평균적으로 나온 발현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조직에서의 발현량, 그리고 폴리체이지가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거죠. P-밸류와 FDR 밸류 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일반적인 시간 이게 유의하냐 안 유의하냐 P-밸류 딱 하나 딱 보지만 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진들이 따로따로 테스트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번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동시에 진행할 때 멀티플 테스트 컬렉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FDR 값으로 최종적으로 P-밸류를 보는 게 아니라 FDR 값으로 필터링을 해서 유의하게 차이가 다른 진들을 이제 밝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뭐 진들을 찾아내는 과정을 진행하고 나면 이제 나온 진들을 가지고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고 뭐랑 연관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진 온톨로지와 케이지 패스웨이인데 왜 굳이 이런 걸 보냐면 진 개수가 DEC는 정말 많이 나와요. 한 뭐 500개 막 나오고 200~300개씩 막 나오게 되는데 진은 일일이 200~300개씩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매칭을 해갖고 특정 기능으로 텀을 묶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한 200개 정도 되는 것들은 한 20~30개 정도의 기능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이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어떤 온톨로지라든지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이런 차이가 도대체 어떤 기능과 연관이 있다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이제 논문화하기 위해서 피드로 만들거나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기본 RNA-식의 기본 원리인 노멀라이즈를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연구의 예시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연구팀 대표적이었죠.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때 오리는 어떻고 죽어버리는 닭은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되느냐 그런 것들도 이제 RNA-식 통해서 보게 됐고, 경주마 뭐 이제 말이 뛰고 안 뛰고 뛰기 전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런 것들도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한우 조직 간에 지방 조직이 굉장히 뭐 여기 저도 배가 많이 나왔는데 배지방, 뭐 근육 속의 지방 막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이런 지방 속에 있는 조직 간에는 그 발현량의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다를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된 연구가 대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